작년 11월 페이스북이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7억 4,800만 원의 가징금과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6년 동안 다른 기업에게 제공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페북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가장 열심히 페이스북을 했던 2012년부터 2018년 동안의 6년이니 여러분들은 쉽게 지나치지 못하실 겁니다. 68억 엄청난 금액이죠. 페이스북의 2020년 4분기 매출이 약 31조 정도 되니까 한 0.02% 정도입니다. 페이스북이 아직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다니. 그것도 31조의 매출 중 30조가 광고 수익이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의 개인정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사람입니다. 세이클럽과 싸이월드를 거쳐 페이스북에 도달,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성공 루트를 탄탄대로 걸어온 사람이죠. 근데 생각해보니 페이스북은 뭔가 좀 달랐어요. 뉴스피드라는 것도 신기했지만 학교, 책, 영화, 게임, 종교, 방문했던 장소, 내 사상까지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었고 저는 그걸 아주 열심히 채워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락이 끊긴 친구를 만났다고 하는 훈훈한 일화가 넘쳐나는 시대였죠. 페이스북이 사실상 실명에 기반한 SNS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 수많은 내가 직접 써넣었거나 긁어모은 정보들을 광고에 활용합니다.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을지 도전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2007년 시행된 페이스북 비컨은 페이스북과 제휴한 다른 사이트에서의 활동이 뉴스피드에 자동으로 게시되는 광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마존에서 뭘 사면 이 기록이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올라간 거죠. 광고 목적임에도 페이스북은 공지나 거부할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당연히 사용자들의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전 승인을 요구하도록 변경되었지만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서비스를 중단하죠. 페이스북 스폰서 스토리는 내가 좋아요한 브랜드나 페이지가 페이스북에 광고했을 때 따오기님이 땡땡 페이지를 좋아하고 있다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에 내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함께 뜨면서요. 왜 지들 멋대로 나를 광고에 써먹는 걸까요? 그리고 광고에 썼으면 돈이라도 주던지 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분노는 다 비슷했을 겁니다. 당시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페이스북은 2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고 2014년 스폰서 광고는 중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동의 없이 얼굴인식 기능을 적용해 집단 소송을 당했다던가 동의 없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여 집단 소송을 당했다던가 광고주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던가 스페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맞았다던가 벨기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던가 집단소송과 집단소송 등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폭로되죠. 따오기에서도 다뤘었는데요. 데이터 정보 분석 업체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6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캠페인에 활용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엄청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페이스북 덕분이었으니까요. 페이스북의 이런 네 정보 내 정보 같은 행동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 미국의 정보인권단체 에픽은 8개의 시민단체와 미국 공정위인 FTC의 페이스북에 대한 제소를 진행하며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운영 관행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를 지적하죠. 미국 FTC는 조사를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가 설치한 제3자 앱이 앱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FTC는 페이스북에 벌금 대신 잘하자. 정도의 명령과 20년간 살펴보겠다고 했죠. 페이스북이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가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지닌 지위와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소셜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페이스북 사용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걸 정교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누가 누구랑 어떤 관계고 어떻게 엉켜있고 사이가 좋고 나쁘고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할지를 잘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셜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페이스북이 실명 기반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이죠. 사실상 실제 연결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여전히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훌륭한 광고 플랫폼입니다. 수십억 명의 광고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 광고 대상의 정보를 받아보거나 분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 자기들의 몸값을 계속 올릴 수 있었고요.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공유를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개인정보 오용의 위험성은 항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보고 혹시 우리도? 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역시나였죠. 개보위의 보도자료를 좀 볼까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했냐? 저는 회원가입하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페이스북 계정으로 이용하기를 자주 누르는 편이거든요. 이때 내 정보와 함께 내 페이북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제공된 친구의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 가족 및 결혼 여부, 연애 상태, 관심사 등 그냥 다 가져간 거죠. 지금 제 친구들은 그냥 어리둥절이에요. 문제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어디에 제공했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정한 직접 피해자는 약 330만 명인데요. 근데 이게 밝혀진 단 2개 업체에서 추산한 인원이라는 거 아시나요? 약간 수치스럽지만 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이트에 페북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단 말이죠. 개보위의 피해자 추정이 최소한의 최소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내 페이스북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가 피해자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데 68억 원.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설정에서 앱 및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첫 번째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한 앱 및 웹사이트를 눌러보세요. 뭐라도 있다면 여러분들도 정보 유출의 피해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빡치지 않나요? 지금까지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룬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이 수많은 헛짓을 할 때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커버그의 주머니를 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